서울 이코노미 시간입니다. 매주 월요일은 한 주간의 서울시 부동산 정책과 부동산 시장의 주요 이슈를 알아봅니다. 함영진 부동산 114 리서치 센터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내용부터 전해주시는데요. 지난 26일 날 12차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은 몇 건이었습니까? 안건이 5건으로 많지는 않았습니다. 네. 이제 가결이 3건 정도였고요. 보류와 보고가 각각 1건씩 네. 있었습니다. 그래도 내용은 보니까 중요한 내용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네. 예. 먼저 개화산 역세권의 도시 환경정비 사업안이 있던데요. 이 얘기부터 좀 해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이제 강서구 방화동의 553-9번지 일대에 장기전세 주택을 짓는 도시환경 정비사업 계획안이 도계위에서 전격 가결이 된 것인데요. 공동주택의 규모는 크지는 않습니다. 300세대 미만으로 약 298가구 중에 장기전세 주택을 절반인 124가구 짓는 계획입니다. 판매시설이라든지 근린생활시설 그리고 업무시설인 이제 오피스텔도 약 143호 공급될 예정인데요. 이제 지역사회의 공공기업 방안을 좀 고민을 해서 입주민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인근 지역 주민들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도서관이라든지 주민자치센터도 이번에 최대한 같은 지역 안에 확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김포공항으로 이제 연결되는 강서구 같은 경우는 소형주택 수요가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네. 이번에 장기전세 주택이 공급이 되면 무주택 서민들의 일정 부분 저렴한 주거지도 확보된다는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뉴스 가운데 이제 기부 체납 방식이 과거와 함께 좀 달라진다.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짓는다. 이런 게 있었는데요. 여기도 네네. 보니까 뭐 도서관, 자치센터 이런 게 생겨나서 주변 분들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서울시 관광 숙박시설이 여전히 부족해서 호텔 짓는 이런 데는 굉장히 좀 혜택을 아직까지 많이 주는 것 같은데 이번 주 보니까 강남에 있는 그 리츠칼튼 호텔이죠. 여기 뭐 다시 건물 짓는 얘기, 용적률 넓혀주는 얘기 그런 얘기 있더군요. 그렇습니다. 네. 뭐 요즘 메르스 사태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이 줄었다고 몸살을 앓고 있어서 네. 문제였는데 최근에 다시 이제 회복됐다는 얘기도 있죠. 서울 지역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이 밀집하는 지역인데요. 이번에 도계위가 이제 2호선 강남역 인근에 있는 9호선 신논현역 인근 리츠칼튼 호텔의 관광 숙박시설 신축 예정에 따른 용적률 완화 안건을 조건부로 가결을 시켰습니다. 관광 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중에 용적률 특례 규정을 적용한 것인데요. 용적률을 지금보다 높여서 건축할 수 있게 풀어주는 것입니다. 일례로 한 354.82%인 용적률을 523.78%까지 확충하게 되면 지하 6층에서 지상은 최고 22층, 연면적 99,000제곱미터까지 관광 숙박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이제 관광호텔이 지금보다 규모가 크게 들어서게 되면은 아무래도 지역에 외국인 숙박시설을 확보한다는 거에 큰 장점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사업 대상지의 경관, 교통, 건축 계획에 따라서 서울시 건축위원회 통합심의 때 일정 부분 조정이 될 수 있다는 것들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역시 강남구 노년동의 다이내스티 호텔, 다이너스티가 아니고 다이내스티 호텔인데 여기도 용적률 상향되는 게 조건부 가결됐네요. 예, 바로 이제 리츠칼튼 호텔의 대로원 맞은편에 네. 위치해 있는 호텔입니다. 이제 다이내스티 호텔인데요. 이쪽도 관광 숙박시설 신축이 허용이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용적률 특례 규정을 적용받아서 종전에 386%였던 용적률이 약 571%까지 확대돼서 지하는 7층, 지상은 16층까지 연면적 15,198제곱미터의 관광 호텔이 이번에 지어지게 되는데요. 객실은 173실이 지어집니다. 서울시가 2012년 7월부터 관광 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을 시행하고 있어요. 그 이후에 한 60여 건 정도 되는 관광 호텔의 용적률을 본격적으로 완화해서 네. 숙박시설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거든요. 이번 도계위의 결정으로 강남역 일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숙박시설 확충에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호텔 건립되는 게 보면 최근에 뭐 명동이나 혹은 뭐 인사동 뭐 또 용산에도 들어서죠. 그렇습니다. 이런 쪽이 강북이 많았는데 강남권에도 호텔이 용적률 높여지면서 새로 짓는 것들이 오늘 내용에 꽤 있었습니다. 네.
자, 이 용적률이라는 걸 높여주면서 서울시가 다양한 정책들을 많이 쓰네요. 보니까 역세권에 주상복합 건물을 지을 때 용적률을 높여주는 대신에 건물주가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게 하는 방안도 추진이 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서울 지역에는 1,000만 인구가 사는데 1, 2인 가구의 단독 가구주 비율이 많아서 해당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도 많은 편인데요. 네. 서울시 도계위에서 역세권 2030 주택 공급 방안 보고가 있었습니다. 바로 서울시내 전철역 역세권 144곳에 주상복합 건물을 지을 때 주거 부분에 대해서 임대주택을 100% 공급하면 용도지역을 조정해서 아주 높은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용적률 규제를 완화해 준 것인데요. 일종의 이제 인센티브라고 할 수 있겠죠. 또 건물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주거 비율에서 제외해 주는 식으로 용도 용적제 규제도 풀어줄 예정에 있습니다. 용적률 규제 개발에 이제 막혀 있었던 역세권 개발 같은 경우는 좀 고밀 개발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아무래도 임대주택을 서울에 지으려고 하면 지역 주민의 님비 현상도 있었고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땅이 부족해서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었지만 이번에 이런 규제 완화를 통해서 임대주택 공급 확대, 특히 도심 내 역세권에 전격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번에 용도지역 조정 인센티브가 이제 클수록 기부 체납해야 되는 임대주택의 비율도 높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임대주택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서울시 12차 도시계획위원회 주요 내용부터 봤고요. 이제 부동산 시장의 주요 이슈를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의 이제 뭐 매매도 그렇지만 전세값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부담이 되는데요. 이번 주에 나온 통계를 보니까 상반기에 거래된 서울 전세 4채 가운데 한 채는 보증금이 3억 원을 넘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비수기에도 서울 지역은 입주 물량이 부족해서 전세 가격이 꾸준히 오르는 현상들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실제 국토연구원이 올 상반기에 거래됐던 전월세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을 했습니다. 약 77만 1,000개 단지를 분석한 결과 서울 같은 경우는 3억 원 이상 고가 전세 거래 비중이 2년 전에는 15%밖에 되지 않았지만 현재 같은 경우는 무려 24%로 껑충 뛰었다고 합니다. 보증금 규모별로는 3억 원 이상 24%, 그리고 2억 원에서 3억 원 미만이 17%, 1억 원에서 2억 원 미만이 29% 정도 되고요. 5천만 원 미만이 8%, 그리고 5천에서 1억 원 미만 구간이 약 22%로 집계됐습니다.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특히 수도권, 서울 지역을 포함한 경기도 지역 같은 경우는 3억 원 이상 이제 고가 전세 비중이 93%가 바로 수도권에 몰려 있다는 것인데요. 특히 이제 비교적 고가에 속하는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이번 조사가 다세대, 빌라, 단독주택 모든 주택 유형을 통합 분석한 것이라는 것에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이제 고가 전세 문제가 예전에 이제 강남 지역에 국한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요즘에는 뭐 중산층이라든지 서민들도 사실 3억 원 넘는 고가 주택에 보증금을 마련하느라 허리가 휘고 있다는 것들을 실제 거래량으로 보여줬던 자료라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게요. 3억 원 이상의 전세 비율이 높아졌다는 것은 뭐 새로 분양하거나 이런 데는 뭐 집값이 비싸서 전세금이 높은 것도 있겠습니다만 전세금이 전체적으로 올랐다 이런 걸 또 반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자, 다음은 분양시장 얘기를 하겠습니다. 요즘 뭐 분양시장은 굉장히 뜨겁습니다. 뭐 7, 8월도 굉장히 분양이 많다 그랬는데 9월은 네네. 이제 본격적으로 분양 성수기라 물량이 훨씬 더 많겠네요. 예, 올해 공급했던 월별 물량 중에는 이제 9월 물량에 가장 많은 물량 공급될 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9월 분양 예정 아파트가 전국적으로 66,110가구나 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평균의 9월 분양 예정 아파트 수준보다도 높은데요. 무려 43,000가구 정도 많은 것으로 분석되니까 그만큼 올해 9월에 굉장히 많은 물량이 건설사에서 분양을 대기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00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가 이제 13개의 단지나 된다고 하고요. 이런 것들이 공급 물량 증가에 힘을 보태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는 전월 대비 27,000여 가구 물량이 증가한 46,276가구가 분양을 할 예정이니까 대부분 수도권 지역을 위주로 공급이 집중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주요 분양 지역은 어디일까요? 일단 서울 같은 경우는 서초구 반포동 반포 센트럴 프루지오 서밋이 있고요. 그리고 서초동의 레미안 STGS라고 강남역 삼성타운 뒤에 위치해 있는 단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구 금호 일가의 이편원 세상 금호 재개발 물량들이 입주할 예정이 있고요. 분양할 예정이 있고요. 송파구 가락동의 가락시형을 재건축한 헬리어시티 같은 경우는 9,000세대가 넘는 단지죠. 일반 분양만 1,000가구가 넘습니다. 이렇게 하면 14,685가구가 서울에서 공급될 예정이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화성시 동탄 이신도시 이편한 세상이 33,363가구, 그리고 인천에서는 남동구 서창동의 인천 서창 1,228가구 임대주택이 공급될 예정이기 때문에 청약통장 있으신 분들은 입주자 모집 공고를 살펴보시고 청약을 준비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소개해 주신 서울 지역은 뭐 대부분 재건축이나 재개발 지역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대규모 택지 개발이 많지 않으니까요. 자, 이제 분양에 관심 있는 분들은 9월에 통장을 좀 써보실 기회가 또 오고 있는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임대주택에 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행복주택, 또 뉴스테이, 서울리츠까지 국토부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임대주택들이 있습니다. 관련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이제 뉴스테이 얘기가 많이 나오죠. 이건 이제 새로운 형태의 임대주택이어서 그렇습니다. 소개 좀 해주시고 어느 정도 진행이 돼가고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이제 매입해서 짓거나 아니면 또는 건설해서 짓는 300가구 이상의 민간 임대 아파트를 뉴스테이 아파트, 예를 들어 기업형 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브랜드 민간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대 의무 기간이 8년 정도로 민간의 임대 아파트보다는 굉장히 장기 주거권이 보호된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한 번 입주하면 임대료 상승률이 연 5%로 제한될 예정입니다. 다만 이제 아쉬운 부분이 최초 임대료 설정은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변 시세나 주변 시세보다 다소 높을 수 있다는 점들은 좀 취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민간 임대 아파트와 다른 것은 대신 이제 이 임대주택은 분양 전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의 징검다리로는 활용할 수 없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특히 뉴스테이 같은 경우는 4인 가족 기준 중위소득 50에서 150% 되는 분들이 들어가실 수 있는데 입주자 통장, 청약 통장은 필요 없고요. 해당 자격만 갖추시면 되고요. 초기 임대료를 규제받지 않기 때문에 이제 주변 시세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증금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9월에 인천 도화지구에서 한 2,000가구의 대규모 임대주택이 공급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 해당하는 임대주택의 청약 열기를 보고 향후 서울에서 공급하는 물량들도 고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공공임대하고 이제 장단점들이 있군요. 네, 공공임대는 주변 시세보다 싸잖아요. 그렇습니다. 한 70에서 80% 수준이고 많이 싸죠. 분양 전환도 되는데 그런 거는 이제 안 되고 대신 이제 8년 동안 집을 안 나가도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은 뭐 2년 살았는데 보면은 뭐 몇 천만 원 올려달라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 경우는 또 도움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하는 곳이 어떻게 이 좋은 샘플이 되느냐가 중요하고요. 행복주택, 서울리츠 이런 임대들도 관심이 많습니다. 행복주택은 주로 이제 신혼부부, 서울리츠는 뭐 대학생, 뭐 사회초년생 이런 분들을 위한 건데요. 이것도 좀 비교 좀 해주실래요? 뭐 아까 말씀드렸던 뉴스테이가 이제 민간에서 공급하는 물량이라고 생각하시면 행복주택이라든지 서울리츠 같은 경우는 지자체나 국토부, 정부에서 공급하는 물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이제 서울리츠도 행복주택에 포함시키는 것을 뭐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서울리츠는 이제 서울시가 공급하는 물량이죠. 역세권을 주로 입지로 고려하고 있다는 점은 행복주택이라든지 서울리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임대료 수준도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 송파구 삼전동 전용 면적 41제곱미터의 신혼부부용 임대주택, 행복주택 임대료 같은 경우는 보증금이 6,800만 원에 월세가 한 35만 원 정도 되고요. 다만 이제 둘의 사업 추진 주체, 사업 구조, 임대 기간 뭐 이런 것들은 약간씩 대동소이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박근혜 대통령 공약 사업인 행복주택 같은 경우는 최장 임대 기간이 한 6년 정도 되지만 서울리츠 같은 경우는 이보다 1년 정도 많은 7년 정도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주택 같은 경우는 전용면적 45제곱미터 이하만 공급되지만 서울리치 같은 경우는 제한이 없고요. 또 행복주택은 국토부 예산과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리치를 만들 때 SH공사나 민간자금을 투자로 공급될 예정이기 때문에 향후 공급되는 지역, 임대료 수준, 청약 자격 이런 것들 살펴보시고 도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임대주택 같은 공공주택은 정부와 지자체가 이렇게 조금 경쟁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서민들에게는 좋은 거죠. 네, 다양한 형태의 주택들이 나오니까요. 잘 따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서울 이코노미는 함영진 부동산 114 리서치 센터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